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책사업기획실장 한동성입니다. 오늘 국책연구본부 제6차 R&D 전략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기술단 단장님이신 이순칠 단장님을 모시고 양자물리에 의한 문명의 퀀텀 점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책연구본부장님이신 유지원 본부장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예, 국책연구본부에 있는 유지범입니다. 오늘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양자물리, 그 중에서 특히 양자 컴퓨팅에 관한 강연을 이순칠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순칠 단장님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카이스트 자연과학대학장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의 1세대 연구를 주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저서로는 양자 컴퓨터 21세기의 패러다임,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 또 최근에 있어서 퀀텀의 세계라고 하는 다수의 양자 컴퓨팅, 양자 물리에 관한 저술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이순칠 단장님을 많이 만나 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위 얘기하는 저자 직강으로 오늘 이순칠 단장님을 모시고 양자 컴퓨팅, 세간에 있어서 가장 핫한 토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아마 좋은 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이순칠 단장님을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자 컴퓨터에 관한 얘기에서는 아마 제일 중심되는 단어가 이걸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병렬 처리를 잘한다. 이 병렬 처리란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여자분들이 잘하는 멀티태스킹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 100명의 성적을 평균을 내야겠다. 그럼 일단 100명의 성적을 다 더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다 더하는 것보다는 조교 4명을 같이 오라 그래 해서 5이서 이제 20명씩 나눠서 다 더하면, 그리고 더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5 숫자만 더하면은 거의 5배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렬 처리는 양자 컴퓨터와 여자의 공통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병렬 처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연관돼서 묻고 싶은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런 얘기가 이제 듣고 싶게 되는데요. 어떻게 관계된 거는 결국 이제 양자 물리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오늘은 요 얘기는 아주 거의 안 하고, 병렬 처리 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해당한 부분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양자 물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정보 통신 기술들이 전부 다 양자 물리, 이해할 수가 없는 양자 물리 이론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양자 정보 통신 기술들은 전부 다 우리한테 공상과학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은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사람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고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처음 하셨습니다. 근데 인양반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도 양자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닐스 보어는 뭐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도 양자 물리 이야기를 듣고 제정신인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대가 형님들이 뭐 모른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더군다나 뭐 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강연도 끝나고 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신 거고요.
뭔가 아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에서 어떤 성질이 양자 컴퓨터를 병렬 처리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왜 양자 물리가 이해하기 힘든지 그 점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를 비유를 들여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조르주 쉐라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사람은 이 점묘법을 써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면에 전부 다 점을 찍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서 있는 여인의 보라색 치마는 사실은 이제 빨간 점과 파란 점을 교대로 찍어서 이렇게 나타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의 치마폭에 사는 조그만 이렇게 벌레를 하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생명체란 거는 대개 자기 몸 크기에 그 비례하는 정도를 보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 유지에 그 제일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 벌레는 이 아주 멀리 있는 3차원 물체나 입체 3차원 입체 컬러풀한 입체 물체들도 못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몸보다 훨씬 작은 이런 빨간 파란색의 원자 같은 것도 못 보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 색만 본다는 것은 색을 보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벌레는 이 세상이란 것은 2차원의 무색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떠들고 다니겠죠. 저희가 들으면 아주 웃기는데 왜 벌레가 이렇게 웃기는 주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건 유튜브 연결된 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경험이 제한돼서 그렇습니다. 3차원 뭐 그리고 멀리 있는 거 보지도 못하고 작은 거 보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경험할 것만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했으니까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몸이 한 1m, 2m 되니까 1kg 정도 넘어가면 사람 크기, 사람 몸을 사람인지 구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건 30만 킬로로 갈 수 있는데 저희는 뭐 빨라봐야 마하 10 돼봐야 뭐 1초에 3km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세상이나 굉장히 큰 세상, 굉장히 작은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법칙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물리법칙이 다르면 세상의 모습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아주 작은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틀릴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은 저희의 오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벌레가요. 자기는 색을 못 보지만 색이 있는 세상의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뭇잎을 그릴 때는 초록이라고 쓰여진 물감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꽃을 그릴 때는 뭐 노랑이나 빨강이라고 쓰여진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비록 자기는 색은 못 보지만 색이 있는 세상의 법칙을 알아낸 것이거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인간이 양자 세계의 법칙을 알아낸 것이 그런 것에 해당합니다. 이 양자 세계는 원자, 분자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신이 저희한테 허락하지 않은 금단 세계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 금단 영역의 바깥에서 그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만 듣고 그 안에서의 법칙이 더군다나 이해할 수도 없는 법칙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 물리를 인간이 알아낸 것은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승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 물리 얘기를 이제 들어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고 골치가 아픈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양자 물리뿐이겠습니까? 여자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자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남자가 이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걸 보면 뭐 말하는 토끼, 고양이 이런 거 나오는데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거긴 그런가 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즐기시면 되는 것처럼 양자 물리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양자 물리가 1900년에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1930년까지 한 30년 정도까지 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조지 가모브란 분은 이제 빅뱅이란 말도 만들고 그 초창기에 여기에 기여하신 훌륭한 학자신데 이분이 교양과학 서적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 양자물리가 나온 1900년부터 1930년까지를 기술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물리학을 뒤흔든 30년입니다. 영어로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비록 양자물리를 전공하지 않아도 모두 다 이 새로운 물리에 의해서 세상이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고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아주 스릴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자물리가 나오고 나서 그동안 그 후에 100년 동안 양자물리에 의해서 인류 문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자물리 덕분에 레이저가 발명되고 반도체가 발명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덕분에 전자공학이 시작됐죠. 원자폭탄 같은 것도 발명되고 현대화학도 양자물리가 없었으면 저희가 지금 과학자 그러면 상상하는 게 하얀 가운 입고 비커에다가 이렇게 빨간 액체, 파란 액체 부으면 하얀 김 나오고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대로 그 정도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DNA, RNA를 다루는 생명공학도 양자물리 덕분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체 중에서 100년 전에도 있었던 거 빼고는 전부 다 양자물리에 의해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물리에 의해서 문명에는 퀀텀 점프가 한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양자물리에 의해서 중요한 속성 하나가 응용이 전혀 안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경부터 그 실제로 기술에 응용되기 시작해가지고 양자 정보, 양자 기술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양자 컴퓨터, 뭐 순간이동, 양자 뭐 통신 이런 것을 포함하는 양자 기술이 나오게 되었고 이 기술 덕분에 저희는 또 한 번 두 번째 퀀텀 점프를 목격할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양자물리가 이제 그 60년 동안 열심히 쓰였는데 저희는 이제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속성을 쓰면 아주 굉장히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 양자 물리의 아버지인 보호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닥치고 계산이나 해가지고선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반도체, 레이저, 뭐 원자폭탄 이런 거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나온 몇 안 되는 이 보호 말을 안 들은 사람이 몇 있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벨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앞에 EPR 패러독스라고 쓴 거에 이제 E는 아인슈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피지컬 리뷰라는 물리학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에 실렸는데 이 벨이라는 사람이 이 양자 물리의 근본 속성을 다룬 이 논문은 좋은 전론에 실리지 못하고 다 퇴짜 맞다가 결국 4회 발간되고 폐간돼 버린 그런 저널에 간신히 실리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보호 때문에 다 푸대접을 받고 직장도 없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 벨이라는 사람한테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 이제 아스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 벨 부등식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겠소. 그랬더니 벨이 당신 정규직이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교수들은 신임 교수들은 다 계약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이런 거 실험으로 하려다 실패한다든지 혹은 성공해도 뭐 도대체 폐간되는 학술지에나 간신히 실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영년직을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이제 걱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양자 컴퓨터, 양자 물리의 암흑기는 보호 때문에 생기고 르네상스가 아인슈타인 덕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암흑기에 이상한 질문들을 던진 사람들 덕분에 그게 양자정보 기술로 나중에 발전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자정보 기술이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이제 그 공상과학 같은지를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 뭐 대표적인 양자정보 기술이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뭐 순간이동 이런 것들인데 양자 순간이동은 제일 재밌는데 가장 쓸모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실험으로 실증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순간이동이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도사가 이렇게 있다가 펑 하면서 이제 산수가 옆으로 가는 뭐 이런 기술인데 사실은 뭐 이런 거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정보만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건 나중에 뭐 재밌지만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양자 암호 통신. 양자 통신은 기본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통신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갑돌이와 을순이가 이제 통신을 한다고 하면
뭐 전파나 뭐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청이라는 게 하는 것이 이제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보내는 신호의 일부를 따와서 듣는 거죠. 이걸 신호를 너무 많이 따와서 을순이한테 잡음만 가면 들키게 되고, 너무 조금 따오면은 자기가 못 들으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적당히 잘 따와야 되는데, 이제 갑돌이와 을순이가 이제 이런 사정을 알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빗을 써서 통신을 하는데, 혹은 뭐 전기를 쓴다 그러면 전자 한 개씩 쓰는 거죠. 빗을 쓴다 그러면 광자 한 개씩만 보내자. 그럼 광자는 쪼개지지 않으니까 도청자가 이 신호 일부를 따가지 못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더니 도청자가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호를 일부 따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림처럼 신호를 몽땅 채가서 내가 읽은 다음에 똑같은 신호를 을순이한테 보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양자 컴퓨터는 이제 병렬 처리 덕분에 빠른 게 특징인데, 요즘 저희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꼭 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합해서 8자 이상 쓰시오 해가지고 이제 짜증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조합을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대개 10의 16승계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경계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해커가 이제 비밀번호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작정 막 집어넣어서 한번 찾아보자, 무작위로. 이런 생각을 하고 1초에 100만 개씩 집어넣어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제 비밀번호, 제 계좌의 비밀번호를 찾는데 대개 한 300년 걸리거든요. 그럼 뭐 이제 제 계좌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양자 컴퓨터라면 1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내 계좌가 안전하지 않겠구나 하고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이런 계산을 빨리 잘하는 이유는 병렬 처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함수의 위에 그림이 이제 고전 컴퓨터가 하는 방식인데요. 함수의 근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안에다가 함수를 넣어놓고 x값에다 2를 집어넣어보고 함수가 0이 되나 찾아보고, 0이 되면 좋죠. 그럼 답이 나온 거고, 아니면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넣다가 0이 되는 순간에 아, 그게 답이야 하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양자 전산에서는, 양자 컴퓨팅에서는요, 양자 컴퓨터 안에다가 이제 알고리즘 짜서 함수를 집어넣어 놓고 모든 숫자들, 가능한 숫자들 몽땅 한꺼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자 컴퓨터가 모든 가능한 숫자들에 대해서 함수를 다 계산해서 병렬로요, 그 중에서 딱 0이 되는 것만 딱 뽑아내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알고리즘을 짜고 이런 환상적인 컴퓨터를 만드는 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다 실증되고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 이제 병렬 처리 덕분에 이제 빠르다는 거고요. 그럼 병렬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면, 이제 병렬 처리가 효과적인 양자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인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n개의 데이터에서 원하는 걸 찾는다고 할 때 적어도 50%의 확률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반은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50% 확률이 넘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전 컴퓨터로는 대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뭐 2분의 n개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루트 n 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00개 정도 되면 뭐 50하고 10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2의 56승계, 10의 16승계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이 찾는 시간이 1000년과 4분, 뭐 300년과 1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빅데이터 처리 잘하겠죠. 그리고 비밀 열쇠 암호를 다 깰 수 있습니다. 이 양자 알고리즘이 잘할 수 있는 거가 전부 다 암호 체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암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요. 이 역사상 이제 그 문헌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암호는 이제 시저의 암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저의 암호를 써서 이제 이런 암호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K, 뭐 NQXG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제가 I love you라는 문장을 그 각 스펠링을 그냥 두 개씩 밀어 쓴 거거든요. I는 두 개 밀어가지고 JK가 되고 L은 두 개 밀어서 N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규칙만 써도 전혀 아무도 모르는 암호가 됩니다. 시저가 죽는 날로 이런 말로 이런 암호로 아이고 조심하라고 이제 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순한 암호는 물론 이게 몇 개씩 밀어 쓴 걸 거야. 이거를 알면 이제 금방 풀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어려운 암호는 알파벳마다 열쇠를 이제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열쇠를 다르게 하기만 해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암호문에 이 알파벳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알파벳마다 밀어 쓰는 정도를 다른 게 아니라 이 알파벳이 나타날 때마다 밀어 쓰는 정도를 전부 다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를 할 때 I love you를 암호를 만들 때 난수를 발생시켜 가지고요. 이 두 번째 줄 2, 3, 7, 4, 9, 8, 1호가 제가 난수를 이제 한 건데 요 숫자만큼 밀어 쓰는 거죠. I는 두 개 밀어서 K가 되고 L은 세 개 밀어서 O가 되고요. 그럼 이 I love you에는 이제 O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7개 밀어 쓰고 한 번은 1개 밀어 쓰니까 한 번은 V가 되고 한 번은 P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문에서는 알파벳의 통계가 사라집니다. 통계가 남아있으면 또 그걸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발달된 암호 방식인데 이런 게 이제 비밀 열쇠 암호 방식인데요. 이런 걸 이제 빨리 하는 기계를 이제 독일군이 만들어서 게르만만 만들 수 있는 뭐 훌륭한 기계이다. 그래서 이제 잘난 체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에니그마라는 기계인데요. 이게 이런 이제 난수가 저희가 이제 은행 보안 카드가 바로 이런 난수표입니다. 근데 보안 카드는 저희가 이제 두고두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난수도 맨날 쓰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킹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비밀번호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바로 OTP 카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주 안전합니다. 원타임 패스워드거든요. 근데 이제 애니그마 같은 기계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쓰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암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애니그마를 깨기 위해서 영국군이 이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블래칠리 파크라는 데다가 이제 사람을 한 10,000명쯤 모아놓고요. 뭐 열쇠가 뭔지 모르죠. 난수 발생해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매일 10,000명한테 이제 한 100가지 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걸리는 거죠. 가끔 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앨런 튜링도 있었고요. 이미테이션 게임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 이제 영화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암호문을 풀으니까 코벤트리라는 도시를 폭격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코벤트리라는 도시가 그 고디바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그 고다이바 부인 그 전설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2차 대전 때는 군수 공장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폭격을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 시민들 피신하라 그럴 수도 있고 미리 비행기가 뜰 수도 있고요. 근데 처칠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라서 이제 얘기가 많았다 그러는데 물론 처칠의 의도는 뻔하죠. 수백 명이 죽더라도 좀 더 중요한 정보일 때 우리가 그 암호 깨는 걸 쓸 거야 하고서 이제 놔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는 수백 명의 목숨하고 바꿀 만큼 그 아주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가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이 유명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인데요. 소인수분해는 이제 6은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걸 이제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근데 이제 289가 17 곱하기 17이거든요. 근데 17 곱하기 17은 계산하는 게 저희가 뭐 몇 분간 좀 노력해 보면 이제 되겠지만 289가 17 곱하기 17인 걸 알게 되려면 몇 분 동안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숫자가 길어질수록 이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가 사실 더 빨리 늘어나는데 고정 컴퓨터는 이게 이제 지수적으로 n이 이제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자릿수에 따라서 고정 컴퓨터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훨씬 많은 시간을 걸리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로그로 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암호에 왜 중요하냐면은 이 비밀 열쇠 암호 체계는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스파이가 모르게 막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공개 열쇠 암호 체계는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유지할 수 있는데 싸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나 소나 다 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그 암호문을 뭔가 보내고 싶은 분은 이런 숫자를 써서 보내주세요 하면서 예를 들면 289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암호를 보내고 싶은 이제 을순이가 자기가 보내고 싶은 문장을 289를 써서 암호문을 바꿔서 또 이번에도 개나 소나 다 들으라고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근데 이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17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는 저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호를 저만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런 게 이제 공개 열쇠 암호 체계인데 이런 거나 혹은 이제 비밀로 보안 카드 같이 비밀로 유지하는 암호 체계나 두 개, 그게 비밀 열쇠 암호 체계인데 두 개 다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뭐 암호가 뭐 국방이나 스파이들만 쓰는 것 같지만 뭐 저희가 금융할 때도 요즘 보면 쓰죠. 뭐 쇼핑할 때도 쓰고 뭐 SNS 할 때도 쓰고 뭐 주식할 때도 써야 되고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이제 핸드폰 깨울 때도 암호문을 제일 먼저 쓰고요. 집에 들어갈 때도 이제 집 비밀 열쇠를 들어가고 이제 현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 생활에서 암호 없이는 뭐 산다는 건 이제 상상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제가 암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암호 해독 때문에 국방과 안보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결국 항복한 거는 이제 핵무기를 맞고 나서 항복했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이미 그러기 상태였는데 핵무기가 파이널 블로우를 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일본의 암호는 이미 다 그때 그 연합군이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타짜도 아무리 기술을 부려도 자기 패를 다 보여주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는 양자 컴퓨터는 그 핵무기가 경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경제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이것은 핵무기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 국방 안보예요. 비밀 카드, 비밀번호 이런 거 다 깨지니까 뭐 당장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이 비밀 열쇠 암호 체계하고 공개 열쇠 암호 체계를 둘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이 암호화폐 거래하는 거 그걸 다 해킹해서 제 계좌로 다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채굴하는 과정도 제가 다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암호 체계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시키려는 놈이 어딘가 백도어로 심어가지고 이제 자기 거로 다 해갈지 모르니까 이거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합의를 해가지고 다 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야 도대체 양자 컴퓨터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 암호 체계를 바꾸는데 이제 오래 걸리니까요. 미리 양자 컴퓨터의 내성을 가진 암호 체계를 표준을 만들어 놔야겠다 해서 그걸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2016년에 이제 암호 표준을 할 테니까 다 응모들 해가지고 70개 응모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2018년에 26개 후보를 1차로 선정하고요. 거기 한국 팀도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2020년에 7개 후보를 골랐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국 팀이 다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최종 표준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 발전이 빨라져서 좀 더 발표를 서두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암호 깨는 거 외에 빅데이터 처리를 잘하니까 뭐 비밀 열쇠 암호도 깨지만 데이터 처리가 훨씬 빨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도 유튜브를 보면 이제 저희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이렇게 막 추천한다든지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놓으면 그 사진에다가 그 사진이 어디서 찍은 건지 알고선 제목 붙여 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전문가들은 선거했을 때 이 데이터 검색을 연관 검색을 잘하면 요번에 누가 그 당선될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인공지능도 학습을 시켜야 될 때 많은 데이터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잘하면 인공지능도 한번 퀀텀 점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서 초지능성을 양자 컴퓨터가 훨씬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노동의 대체라든가 뭐 로봇 서비스,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퀀텀 점프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완벽한 게 나왔을 때 이제 미래 모습이 그렇고 현재는 어떠냐? 양자 컴퓨터 완전한 거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양자 통신도 중요하니까 양자 통신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벌써 이게 이제 2018년으로 됐지 않습니까? 벌써 4년 전에 그 중국과 이 오스트리아 사이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양자 통신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술은 이미 거의 상용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양자 통신 장비들을 파는 회사인데 여기 맨 위에 QKD라고 써 있는 거 여기가 이게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 열쇠 암호를 아무도 모르게 보내는 기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한 4년 전에 찾은 걸 겁니다. 이미 이때 다 상용화돼서 팔고 있었고요. 이 회사도 그런 거 비슷한 회사고 이 회사가 제일 먼저 생기고 제일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SKT에 샀습니다. 이 회사를.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암호를 잘 보내는 기계만이 아니라 또 난수 발생기도 만들었었는데 이 SKT에서 이 회사에서 이제 난수 발생기를 만드는 걸 이용해서 난수 발생기를 만들어서 요번에 그 삼성 그 갤럭시 퀀텀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퀀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 난수 발생을 시키면 해킹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워낙 뭐 딴 데로 정보를 셀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양자 정보 기술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게 위에 그 숫자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전에 쓰던 슬라이드입니다. 20년 전에 양자 컴퓨터 개발 초기에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갖고 다니는데 이 왼쪽 축에 뭐 공진기, 양자점 이런 것들은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물리계를 말하는 거고 아래 CPU 비트라고 쓴 것들은 뭐 양자 컴퓨터 CPU의 비트 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100비트 정도만 만들면 이 실리콘 컴퓨터와 경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핵자기 공명이라는 것이 7비트 정도로 제일 잘 나갔고 제가 하고 있던 것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이 또 지나니까 그때는 이제 이온 도시라는 방식이 제일 잘 나갔었고요. 이온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그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띄어내거나 붙이면 그런 게 이온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순전을 갖고 있으니까 전기장 갖고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 그림에서 이게 부르르 떠는 것 같은 거는 제가 이온을 그린 거고요. 이 막대기들이 전기장을 걸어놓은 이 갈색 막대기들이요. 전기장을 걸어놓은 전기장을 걸어서 이 이온들을 공중에 붙잡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막대기는 이제 광파이버고 빨간 빛이 이제 레이저가 나와서 각각 이온들이 한 개의 비트를 형성하고 레이저가 연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이 아이온큐라는 회사고요. 이 그림에 나온 것이 아이온큐가 만든 CPU입니다. 근데 이제 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22년 11월은 틀렸네요. 작년 말인데. 그래서 이 초전도 방식이 이번에는 제일 앞서 나가가지고 드디어 100비트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0비트가 이제 상징적인 수치니까 이거 됐으면 이제 드디어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느냐? 한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숫자를 넘어갔으니까 IBM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해댔죠. 근데 왜 이게 끝이 아닌가 하면 우선 초전도라는 것은 그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을 초전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링을 만들면요. 전기가 무한히 돌거든요. 저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원자 상황 비슷하지 않습니까? 핵주의를 전자가 무한히 돌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개의 양자 시스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냐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냐를 0과 1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IBM하고 구글은 이온도 방식이 아니고 초전도 방식이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방식을 택해가지고 개발을 시작했고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127비트짜리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CPU만 보면 뭐 이제 이 가로축이 이제 연도고 세로축이 CPU의 비트 수인데 휙 이제 최근에 와서 IBM에서 올라가가지고 내후년에 뭐 1000비트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다 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얘기의 끝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오류 보정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에서는 한 바이트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한 비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7비트에 넣어서 보내고 그 7비트에 있는 1의 숫자가 홀수면 8번째 비트에는 1을 쓰고 짝수면 8번째 비트에는 0을 쓰고 이 약간 에러가 있네요. 두 번째 숫자에. 그래서 이제 8개의 비트가 다 합하면은 항상 1의 숫자가 짝수가 되게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송수신한 후나 혹은 뭐 데이터를 조작한 다음에 에러가 있는 점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 방법을 쓰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 비트의 에러를 찾아내기 위해서 4비트를 추가로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의 물리적인 비트가 한 개의 논리적인 비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IBM에서 127비트짜리 만든 것도 결국 뭐 26비트짜리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그리고 5개 물리 비트를 썼다고 해서 오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오류를 100만 분의 1로 만들려면은 1000개의 물리 비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힘듭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완벽한 거 만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럼 뭐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도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아직 양자 컴퓨터가 완벽한 게 없지만 노이즈가 많고 사이즈도 작은 게 있지만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자계 시뮬레이션인데요. 양자계는 고정거래로 컴퓨터로 지금 모사하는데 굉장히 벅찹니다. 양자계는 차원이 고정계보다 훨씬 차원이 크거든요. 근데 이런 양자계를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보통 신약, 뭐 신물질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 바로 이제 이런 데 쓰이는 분자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거에 양자 컴퓨터를 쓰려고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 문제 같은 것들, 이제 맨 밑에 그리면 이제 트래블링 세일즈맨즈 프로블럼 그런 건데 이제 이런 7군데를 돌아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게 제일 거리가 가까우냐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최적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다 하나씩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한꺼번에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적화 문제를 생산이나 물류나 에너지 배분에 쓰이면 훨씬 더 공정이 간단하게 되니까 에너지가 줄어들고 탄소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금융 해체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계학습에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 있고요. 현재 이런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도 60개가 넘고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도 120개가 넘고 이런 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들도 뭐 40개가 넘고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IBM, 구글 이런 데는 뭐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은 이제 공룡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이런 양자 컴퓨터 일을 하고 있지만 요 밑에 아이언큐와 리게티 이런 회사들은 양자 컴퓨터만 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목숨을 걸고 죽자사자 나온 회사들인 거죠.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 보면 아무튼 뭐 양자 컴퓨터가 전혀 뭐 안 될 건데 하진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발전적인 요소라고 하면 우선 부정적인 것은 비트 수 증가에 따라서 게이트 연산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트 수를 키우면은 연산을 하는데 에러가 계속 쌓여서 에러를 점점 줄여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수를 늘리면 패키징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인류가 갖고 있는 나노 기술이 아직 양자 컴퓨터를 잘 만들 만큼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노 기술이 계속 한 개의 원자, 한 개의 분자를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다르게 될 테고, 또 양자 컴퓨터를 계속 연구하게 되면은 나노 기술이 이렇게 견인돼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양자 컴퓨터의 발전 요소라고 하면 이론상 불가능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안 나오더라도 99.99% 잘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뭐 만들어지면 이렇게 암호나 데이터 검사 양자의 신용을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는 병렬 처리 덕분에 빠르고,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고요. 현재 상황은 양자 통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양자 컴퓨터는 특수한 분야에서 이미 사용 중이고, 상용화되는 것이, 상용화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이 저희 개개인이 랩탑 양자 컴퓨터 쓸 수 있는 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한 20년 기다려야 할 테고, 뭐 대형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하드웨어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 머레이 겔만이라는 분이 이제 쿼크란 말도 이제 만드시고, 그래 이제 유명한 노벨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교만하시기로도 또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크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 있으면 이제 원숭이 수준이 바로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셔가지고 40분이나 시간을 쓰시는 노고를 마다하시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덕분에 금붕어 시세를 면하시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